서울 종로 파고다 공원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파고다 위로 쏟아지고 공원 한켠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독사 김영철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곳에서 노인들의 연금을 바둑으로 갈취하는 사기꾼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죠. 자, 어르신. 한 달 연금의 절반만 걸면 제가 바둑 한 판 봐드리겠습니다. 이기시면 2배로 돌려드리고요. 김영철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 노인이 그의 제안에 넘어갔고 결국 연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김영철에게 도전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어휴, 또 한 분이 당하셨네. 한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한 노파가 빗자루를 들고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정심.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굽지 않은 허리와 맑은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죠. 정심은 방금 끝난 대국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흑 삼삼에서 붙으셨으면 귀살은 막혔을 텐데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구경꾼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심을 바라보았고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바둑을 알아? 누군가 비웃었습니다. 김영철도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혹시 바둑 좀 두십니까?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조금 두었지요. 그럼 한 판 어떠십니까? 재미로 말입니다. 김영철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정심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빗자루를 내려놓고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노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김영철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수에 정심은 묵묵히 방어하며 자신의 영역을 지켜갔습니다. 하지만 중반에 접어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심의 한 수 한 수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어느새 판세는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저건. 한 노인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정심은 후반부에 전설적인 금갑회성수를 두었습니다. 그 수는 마치 거센 파도가 모래성을 무너뜨리듯 김영철의 진영을 붕괴시켰습니다. 패했습니다. 김영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멀리서 한 노인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정심의 바둑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가 바로 삼성그룹의 회장 최기태였습니다. 정심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한 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파고다 공원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마른 후 낙엽을 쓸어 담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공원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바둑 대결을 지켜보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한 판 두시겠습니까? 최기태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정심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한쪽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렇게 첫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국은 백중세를 보이다 결국 정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훌륭한 바둑입니다. 내일도 찾아뵐게요. 최기태는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국이었지만 점차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정심의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철학과도 같았죠.
바둑은 욕심을 버릴 때 이기는 법입니다. 한 구석만 차지하려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정심의 말에 최기태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대국을 마친 최기태가 정심에게 제안했습니다. 한번 우리 집에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차도 드시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바둑을 두고 싶습니다. 정심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최기태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정심은 약속대로 최기태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한 곳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삼청동 언덕 위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적 건축이 조화를 이룬 압도적인 규모의 저택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심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경비원이 공손히 그녀를 안내했고 정심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안채에 들어서자 최기태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격식 있는 양복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 묘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셨죠? 제대로 소개를 못 드렸네요. 저는 삼성그룹의 회장 최기태입니다. 정심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삼성그룹의 회장이 매일 공원에서 자신과 바둑을 두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나요? 정심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최기태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진짜 바둑을 두고 싶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면 사람들은 항상 제게 맞춰주려 하니까요. 하지만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여사님의 바둑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게 바둑을 가르쳐 주시고 이 집에 함께 머물러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정심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화려한 세계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최기태의 진심 어린 눈빛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만 시험 삼아 있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파고다공원의 청소부 오정심은 삼성그룹 회장 최기태의 바둑 스승이자 저택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과거와 마주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심이 최기태의 저택에서 지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 그녀는 이곳의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최기태와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넓은 정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정심의 소박하고 따뜻한 성품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택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최기태의 딸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정심은 그날따라 유난히 긴장되었습니다. 최기태에게서 딸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었기에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사업가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조금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입니다. 최기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검은색 세단이 저택 앞에 멈추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예상대로 차갑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최하윤. 38세의 나이에 이미 삼성건설의 부회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현관을 들어서며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습니까? 하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기태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고 이내 정심을 소개했습니다. 하윤아, 이분은 오정심 여사님이시다. 내 바둑 스승이시자 이제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이란다. 하윤은 정심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심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지만 하윤은 형식적인 목례만 한 채 빠르게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한 모양이네요. 최기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한층 더 불편해졌습니다. 하윤은 거의 말없이 식사를 했고 정심에게 던지는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정서윤 님이십니다. 하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곧이어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40의 나이에도 여전히 젊어 보이는 그는 세련된 미소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윤 씨, 잘 다녀오셨군요. 그는 정심을 발견하고는 궁금하다는 듯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새 바둑 선생님이시래요. 아, 그렇군요. 서윤은 정심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경멸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바둑을 가르치신다니. 어디서 배우셨는지 궁금하네요. 정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서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부 출신이 바둑이라. 특이한 조합이군요.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기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서윤 군, 이분은 내 손님이시네. 예의를 지켜주길 바라네. 서윤은 당황한 기색으로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정심은 자신을 향한 하윤과 서윤의 적대적 시선을 느꼈지만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심은 정원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화려한 세계는 그녀와는 너무 다른 곳이었습니다. 고민이 많으신가 봅니다. 최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요. 따님과 그 약혼자도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최기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사님은 이제 이 집의 일원이십니다. 부디 마음 편히 계세요. 그의 말에 정심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심이 저택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기태와의 바둑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다실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바둑알을 놓으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여사님의 바둑은 마치 음악 같습니다. 한 수 한 수가 선율처럼 이어지지요. 최기태는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흙과 백이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죠. 그녀의 존재는 저택 전체에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심은 자신의 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엌에서 요리사들을 돕거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성품은 차갑고 경직되었던 저택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요리사 김 씨는 정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이 되었습니다. 정심은 특히 요리에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부엌에서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 향이 부엌 가득 퍼졌고 직원들은 하나둘 그 향기에 이끌려 모여들었습니다. 이 냄새,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똑같네요. 한 직원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하윤이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심을 향해 차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부엌에 가득한 된장 향에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냄새죠? 하윤이 물었습니다. 정심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끓인 된장찌개입니다. 한 그릇 드시겠어요? 하윤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심이 그릇에 된장찌개를 담아 건넸고 하윤은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이 맛, 왜 낯익지? 하윤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정심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지만 이내 평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비법이 있거든요. 하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심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30년 전 한 어린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정심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너를 찾을 수 있을까? 정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정심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최기태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기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방문해서 회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도시락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최기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직원들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정심은 몰랐습니다. 이 단순한 방문이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과거의 조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른 아침부터 정심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10개를 커다란 바구니에 담고 삼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은 정갈한 한복은 그녀에게 묘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정심은 잠시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은 마치 그녀의 왜소한 모습을 더욱 작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도시락만 전하면 돼요. 정심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정심은 정중하게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안내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정심입니다. 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안내원이 전화 통화를 마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회장님 사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 치서 걸어오던 한 남자가 정심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날렵한 턱선의 그는 조민식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정서윤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이게 누구십니까? 회장님 집에 계신다는 그 유명한 바둑 선생님 아니십니까? 조민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정심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과 직원분들께 대접할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조민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시락이라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그는 정심의 바구니를 낚아채듯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뺐습니다. 바구니가 균형을 잃고 기울었고 도시락 통들이 로비 바닥에 우당탕 쏟아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미안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조민식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정심은 충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도시락이야? 냄새나. 조민식이 주변 직원들에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하윤이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로 들어서던 중이었습니다. 하윤은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정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심한 듯 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심이 답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정서윤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금방 파악한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직접 싸우셨어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서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웃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청결이 중요합니다. 나가기 전에 여기나 좀 청소하고 가시죠. 정심은 이미 남은 음식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윤조차 침묵하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정심이 거의 다 치웠을 때였습니다. 서윤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서 있다가 갑자기 발로 정심을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정심은 바닥에 넘어졌고 다시 모은 도시락 통들이 다시 한번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정심이 넘어지는 순간 그녀의 목에서 무언가가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바둑알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윤의 시선이 그 바둑알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바둑알 목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녀가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서윤은 정심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의 바둑이라. 정말 가소롭네요. 그때였습니다. 강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서윤 이사,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향했습니다. 최기태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기태는 서윤을 노려보다가 급히 정심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사님?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기태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고 바닥에 떨어진 하얀 바둑알을 주워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오. 최기태의 명령에 주변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그는 서윤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와는 따로 얘기할 것이 있겠군. 하윤은 여전히 정심의 하얀 바둑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최기태는 잠시 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심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윤과 하윤도 침묵 속에서 그들을 따랐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네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정심은 자신의 하얀 바둑알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마주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대적인 것일까요? 하윤은 정심을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혼란과 의문,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윤만이 여전히 적대적인 시선으로 정심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네 사람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넓은 창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긴장감은 그 아름다운 풍경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기태는 자리에 앉은 뒤 정서윤을 향해 냉랭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자네가 한 행동에 대해 설명해 보게. 서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오해. 최기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봤네. 자네가 오여사를 밀친 것을. 서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최기태의 단호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어렸습니다. 회장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여성이 과연 누구신지 아십니까? 단지 바둑을 잘 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택에 들이시고. 하윤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서윤 씨, 그만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하윤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감정이 고조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검은 바둑알이 손바닥 위에서 빛났습니다. 이 목걸이. 하윤은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듯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의 의미를 늘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만 하셨죠. 하윤은 정심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의 목걸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흑과 백. 한 쌍이죠? 정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하얀 바둑알 목걸이를 꺼내 하윤의 검은 바둑알 옆에 놓았습니다. 두 바둑알은 마치 서로를 기다렸다는 듯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30년 전, 정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계 바둑대회 결승전 당일 내 딸이 사라졌어요. 회장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심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나는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바둑대회 결승에 올랐어요. 그날 아침 5살이던 내 딸이 갑자기 사라졌죠. 경찰은 찾아줬지만 결국 내 인생은 무너졌어요. 바둑을 포기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죠.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등 위에 점 3개 삼각형 모양 있지 않니? 하윤은 깜짝 놀라 정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 딸. 내 하윤이에게 있던 모반이야. 신뢰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정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심이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내 딸이니?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불신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요. DNA 검사라도. 필요 없어요.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걸이, 등의 모반, 그리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된장찌개 맛.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계속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최기태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을 데려왔던 거였군요. 그 당시 입양기관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은 납치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입양기관에 넘긴 거죠. 하윤이 갑자기 정심을 향해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감정의 벽이 무너지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하윤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정심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흐느꼈습니다.
서윤은 이 장면을 보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최기태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정서윤, 자네는 어디 가는 건가? 우리 아직 자네와 할 이야기가 남았네. 서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급속도로 굴려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안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윤과 정심은 여전히 서로를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최기태의 눈빛은 서윤을 향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이런 돌발 상황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서윤은 비즈니스맨다운 침착함을 가장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도 없이 이런 우연한 일치만으로 가족관계를 인정하시는 건 DNA 검사는 내일 당장 할 수 있네. 최기태가 서윤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군. 서윤은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윤 씨,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당신을 노리고 계획한 일일 수도 있어요. 회사의 지분을 노리고. 하윤이 서윤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신 하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내가 회장 딸인지도 모르셨고요. 당신. 서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여자 지금 정신 나간 겁니다. 회장님, 이 사람 당장. 최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서윤보다 작았지만 그가 내뿜는 위엄은 신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 최기태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분이 내 가족이요. 최기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릎 꿇게 만든 그분은 내 딸의 어머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최기태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할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해진 것 같네. 최기태는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불렀습니다. 경비팀을 불러주게. 서윤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하윤 씨와 약혼한 사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곧 결혼할.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최기태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자네와 내 딸의 약혼은 오늘로 파기되었소. 하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서윤 씨, 당신의 진짜 모습을 오늘 처음 봤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서윤은 패배를 인정한 듯 했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원들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최기태의 명령에 경비원들이 서윤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회사 지분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이사회에서. 내일 아침 이사회를 소집하겠소. 자네의 모든 지위와 권한은 박탈될 것이요. 최기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민식도 함께. 서윤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정심을 향해 증오에 찬 시선을 던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최기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윤아.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요. 하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까지. 여사님, 최기태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딸을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함께해요, 어머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성그룹 본사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서윤은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고 조민식 역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장의 딸이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놀라운 소식에 언론은 들썩였지만 최기태는 철저히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저택에서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자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정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꽃들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 한켠에 마련된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세계 대회 결승에서 두었던 그 대국을 떠올리며 바둑알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하윤의 목소리에 정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은 이제 예전의 차가운 모습이 아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곁에 앉아 바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두신 대국인가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잃은 날이지. 딸과 바둑을. 하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둘 다 되찾으셨어요. 정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하윤을 꼭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는군요. 최기태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심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아니, 정심씨.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심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당신의 딸을 키웠다면 당신은 이제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정심은 놀란 표정으로 최기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파고다공원의 청소부였고. 정심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눈에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입니다. 최기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여사님, 저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정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끼리 첫 바둑을 두는 게 어떨까요? 최기태가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의 바둑판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윤은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첫 수를 놓았고 최기태와 정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햇살 아래 흙과 백의 바둑알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퍼져나갔습니다. 정심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딸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사랑까지. 바둑은 싸움이 아닙니다. 정심이 바둑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흙과 백이 함께 아름다운 판을 만들어가는 것. 가족도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윤은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바둑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정심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바둑을 무척 좋아하셨어. 당시에는 여자가 바둑을 두는 것이 흔치 않았지만 아버지는 내게 차별 없이 바둑을 가르쳐 주셨지. 정심아, 바둑은 삶과 같다. 때로는 희생해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단다. 그 말씀이 평생 내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최기태는 정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여사님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심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결승전, 딸을 찾으러 경기장을 뛰쳐나갔어요. 그때는 바둑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결국 둘 다 잃고 말았어요.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제 기억 속에는 희미하게만 남아있었지만 항상 무언가 빠져있다고 느꼈어요. 최기태도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하윤이에게 더 일찍 진실을 알려줬어야 했는데 입양기관에서는 부모가 없는 아이라고만 했습니다. 당시 나는 자식이 없는 외로운 사업가였고 하윤이는 내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하윤이 최기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하윤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사람의 바둑은 계속되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바둑판 위로 따뜻한 빛을 쏟아부었습니다. 집사가 차와 다과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바둑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하윤이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유명한 금갑회성이 뭔가요?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파고다공원에서 그 술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심은 미소 지으며 바둑판에 몇 개의 돌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돌을 완전히 둘러싸는 수지. 겉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수 한 수 차분히 두다 보면 결국 승리로 이어집니다. 인생과도 비슷하네요. 최기태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길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하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바둑을. 그리고 어머니의 삶의 지혜도요. 정심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시간이 있단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자. 최기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결혼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간소하게, 우리 가족만의 시간으로요. 정심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하윤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신부 들러리를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둑판 위의 흑백 돌처럼 그들의 삶도 이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문득 파고다공원에서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한 판의 바둑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심이 바둑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세계대회에서 두려 했던 마지막 수를 두어 볼게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하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년 전에 두려 했던 그 자리에 돌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바둑판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둑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대국이 마무리되는군요. 최기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은 눈물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바둑을 두실 건가요? 정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정심은 깊은 행복감에 젖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때 무시당하던 공원 청소부, 실은 전설의 바둑 챔피언, 그리고 잃어버린 딸과의 극적인 재회. 정심의 인생은 마치 한 판의 바둑처럼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생은 바둑과 같아요. 정심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져야만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지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행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최기태와 하윤은 정심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함께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바둑판 위의 흑백 돌들처럼 그들의 삶도 이제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